안녕하세요. 김상민입니다. 여기 오늘 몇 분이나 오셨나요? 이게 몇 석이에요? 조합원 얘기가 2,000 몇 명이었죠? 2064요? 10분이도 안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늦어서 교통이 이상하게 내비가 안 내려서 좀 늦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지방을 좀 갔다 오다 보니까 어제 서울을 좀 늦게 도착한 것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저는 이 자료를 사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냥 현장에서 좀 보려고 안 봤는데 저는 제 방식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은 계약서, 여러분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시공사 계약서이신 것 같아서 시공사 계약서 부분을 여기 좀 메모해온 거 보니까 우리 김조영 변호사님께서 검토했다고 하는 내용을 조문별로 검토를 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봤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지분제 계약서가 기본이 벗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한들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도급제로 할 것이냐 지분제로 할 것이냐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계약은 계속 변동될 수밖에 없고 어떻게 꽤 맞춰도 여러분한테는 지금 관리처분 계획이 크게 의미가 없어 보여서 아예 처음에 확정 지분제라고 했지만 이미 도급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계약서는 여전히 확정 지분제에서 쓰는 용어를 일부 쓰고는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 틀은 그렇게 안 왔기 때문에 요 조문별로 검토한 건 별 의미가 없어서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가 정리해줬다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저는 계약서 내용 자체를 안 봤고요. 볼 가치도 없습니다. 제가 조금 그 얘기를 하고 큰 틀에서 얘기하고, 여러분의 이번에 뭐니 해도 이제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처음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할 당시에 약속대로 확정 지분제로 왔더라면 여기 이번에 여러분이 관리처분 총에서 의결하던 이 정비사업이 추진되어서는 이렇게 복잡한 내용이 들어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반 분양을 얼마에 결정할 것이냐라는 정도를, 그런데 관리처분 계획이 끝나야 일반 분양도 결정이 될 거라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예상되는 일반 분양가를 얼마를 하고 이런 정도를 간단하게 검토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비가 촘촘하게 전부 조합이 추진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 사업비가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분제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도급제도 아닙니다. 계약서 내용을 보면 도급제도 지분제도 아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검토가 들어간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확정 지분제가 무엇이고 변동 지분제가 무엇이고 도급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개별적인 사업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가장 지분제냐 확정 지분제냐 그다음에 도급제냐에 대해서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나온 게 2010년 4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써놓은 이 책자가 하나 있어요. 그 당시에 주택공사, 지금 LH인가요? 거기에 직원들하고 국토부 직원들 해서 써놓은 책이 뭐냐면 비매품입니다. 그냥 PDF 파일로 인터넷에는 공개되어 있어요. 제 카페에도 있으니까 혹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비교적 가장 정비사업을 쉽게 설명해 놓은 책 중에 하나예요. 당시에, 요즘에 이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 분량이 두껍다기 좋은 책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조금 여러분이 가장 알기 쉽게 그나마 잘 써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정비사업 여행이라는 PDF 파일이 있어요. 거기에 한참 뒤에 보시면 간략하게 한 2페이지 정도로
도급제와 지분제 비교를 해놨어요. 표로 이렇게. 여러분이 그것만 보시면 도급제가 무엇인지 지분제가 뭔지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분제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동업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업 경비는 시공사가 다 알아서 부담을 하고, 여러분들이 발생들에게 그 조합원 분양을 얼마를 해줄 거냐, 조합원들한테는 몇 퍼센트를 무상으로 주고, 그런데 그 퍼센테이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토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집합 건물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건물의 비율은 건물의 크기만큼 그 비율대로 토지가 균일하게 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가능해요. 재건축에서는. 재개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없이 토지만 있는 경우도 있고, 토지는 작은데 건물이 큰 경우, 그 다음에 토지는 큰데 건물이 작은 경우, 이런 경우에 평가액들이 다 달라서 어떤 걸 기준으로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조금 기준이 애매해요. 그래서 재개발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누구도 그런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업용 건물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비생산적인 건물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평가액도 많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기준 가격을 잡기가 어려워서 무상으로 어떻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를 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똑같이 건물 지분에 따라서 토지 지분이 일정하게 배분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집합 건물에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 지분을 기준으로 해서 몇 퍼센트를 무상으로 주고 나머지를 분양가를 얼마로 할 것이냐, 여러분의 부담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처분에서 의결하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땅을 10평을 갖고 있었으면 애당초 여기 선정할 때 무상지분율 얼마로 주기로 했습니까? 얼마요? 130? 120에서 130. 그건 지금 얘기고, 처음에 선정할 때 그 따위로는 처음에 안 하고요. 처음에 그 따위로 하면 여러분이 선정 안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확정으로 돼 있었잖아요. 얼마였습니까? 그게 120.9에서 120.9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예. 10% 정도의 갭을 두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은 확정 지분제가 아닌 변동 지분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거 줘도 되고 저기 줘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은 확정 지분제라고 얘기하지 않고 변동 지분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변동 지분제를 하더라도 맥시멈 미니멈이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언제 그러면 결정할 것이냐, 관리처분 때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관리처분이라는 것은 종전의 권리를 여러분의 새로운 권리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과 처분계획을 합쳐진 개념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렵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집 주고 새집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딱지, 분양권을 받는 대신에 옛날 집은 얼마에 처분할 것이냐라고 그냥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합하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시공사가 들어오면서 시공사가 그걸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옛날에 주택건설촉진법 시절에는 공동시행사업자라고 많이 불렀어요. 재건축에서는, 재개발에서는 없는 개념이었는데, 그래서 시공사와 여러분이 공동사업 시행을 했던 게 뭐냐면 지분제를 사실 염두에 둔 거예요. 그래서 시공사가 어느 부분을 책임지고, 그러면 집값이 오르면, 그러니까 동업관계이기 때문에 이미 처음 출발할 때 스타트가 정해지면 집값이 오르면 누구한테 유리하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유리한가요? 시공사에게 유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대신에 집값이 떨어지면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여러분한테 유리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GS를 선정한 이후에 지금까지 집값이 올랐나요? 떨어졌나요? 많이 올랐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분율이 지금 여전히 변동 지분율을 갖고 있고, 오르는 것은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혜택도 여러분한테 주지 않죠. 근데 원래 여러분들이 그런 조건으로 시공사를 선정한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엊그저께 고덕 3구역 조합원들도 왔다 갔는데, 뭐 내일인가 모레 또 온다 그러다마는 2월달에 입주입니다. 거기도 처음에 뽑을 때는 확정지분제로 뽑았습니다. 지금 이미 중간에 도급제로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확정지분제든 변동지분제는 별로 사실상 이론에는 있는데 거의 없고요. 여러분 불안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120% 줄지 130% 줄지 모르는 놈하고 무슨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확정 지분제로 출발해서 끝까지 확정 지분제로 끝난 조합을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없죠. 저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왔니 어쩌니 해서 모든 문제가 됐던 현당들, 수년 전에는 여기 부천의 약대 주공이 그랬고, 지금 뭐 가락시형 그 헬리오시티인가는 거기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다 지분제로 출발했습니다. 돈천 주공도 그 따위로 가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실제 사업 구조는 아니고, 고덕 3구역도 지금 입주지만 이미 도급제로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나서 여러분에게 1차 예방주사를 놓은 다음에 이러든 저러든 여러분이 정신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중간에 쓸금은 어차피 이미 구조는 지분제로 가기 위해서 도급제로 가기 위해서 이미 다 정했고 여러분이 쓸 돈은 다 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고 있는데 확정 지분제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앞뒤가 안 맞다고요. 이거를 다 우리가 내고도 우리한테 얼마를 줄래? 이런 조건이어야 되는데 이러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확정 지분제라고 그렇게 만약에 간다면 확정 지분제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 시공사 특별이익보장제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일 겁니다. 왜요? 잡다한 비용은 내가 다 정리해 줄 테니 그러고도 애당초는 그냥 변동 지분제인데 그러고도 네가 주고 싶은 대로 줘. 120을 주든 130 주든 네가 한 10% 정도의 갭을 너한테 인정할게 라는 그런 선정 방식이 국내에서 있었나요? 다른 데 그렇게 한데 혹시 한 군데나 보셨어요? 광명은 왜 그러죠? 저는 광명에 사실 오기가 되게 싫습니다. 광명에 가서 욕을 너무 많이 얻어먹기도 했고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뽀록하니 많이부터 시작해서 광명시 뉴타운의 11개를 점검해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조합원 설명회를 몇 차례를 했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광명이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의문이라서 광명이 오라 그러면 잘 안 옵니다. 내일 모레 뭐 광명 9구역을 또 해달라 그래서 정말 오기 싫은데 또 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디까지 하나 뭐 이미 욕은 먹은 거고 욕을 좀 더 먹어볼까 한두 번 더 먹으면 바뀔래나 싶은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불행하게도 이미 말도 안 되는 계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관리처분 계획은 자 우리가 돈을 다 내는데 변동 지분제다. 변동 지분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10%면 평가액은 얼마나 됩니까? 종무 가격의 10%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재산 평가액이 10%가 아니라 종후에 받을 것이 10%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 금액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고요. 할 의미도 없고 그것만 이익으로 챙겨가도 굉장히 한 금액일 것 같아요. 그러면 120에서 130 그러면 저쪽에서는 120을 줄까요? 130을 줄까요? 초등 유치원생들을 상대로 하는 질문 같은 거라 여러분들이 100점을 맞추네. 그 부분에서 틀린 부분이 한 번도 안 틀리실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왜 근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일단 조금씩 때려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갈지는 뻔하잖아요. 맞던 놈이 맞습니다. 매도 안 맞은 놈은 잘 못 맞아요. 처음에 맞을 때 많이 아프거든요. 그때 극복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맞을만 해요. 이제 맞아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맞기 시작하고 있고 아직 감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10%도 안 온 것 같거든요. 어쩌면 여러분은 제 얘기와 관계없이 맞을 만큼 맞아야 끝이 나는 조합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맞기 싫어서 오셨겠지만 맞게 돼요. 그래서 이 계약서 자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건 아무런 이유 별로 중요한 의미가 아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저것만 그러면 고치면 될 것이냐 그래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본에서 벗어나면 일부를 고친다 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궤도에서 너무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확정 지분제든 변동 지분제든 그러나 계약은 이미 도급제 형태로 오고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조금 그렇다면 이 부분은 시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어찌됐든 모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나머지가 동업이 되는 것이지 내가 얼마 들어갈지 알면 처음부터 동업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시공사는 결국 그걸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해요. 집을 한두 번 지어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추계가 불가능하지만 시공사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집값은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조건은 갈수록 불리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도 끝나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확정 지분대로 성공적으로 끝낸 조합을 보질 못해서 그게 국내 최고의 단지들이 다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공짜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아마 그런 제안들을 하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여러분이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헌집이 새 집으로 몇 평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계산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계산이 안 되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이런 제안을 꾸준히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사업이 조금씩 진행되면서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런데 이미 그래서 이 지분제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렇다면 지분제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비사업의 추산액이라고 하는 각 항목별로 잡아놓은 이쪽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금액을 여러분이 의결을 해주면 지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 나온 금액이 총회 통과된 이후로 계약을 할 것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아직 다행인 것은 계약이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쪽과 시공사와 무슨 협상을 하는 과정이 길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다면 이 계약들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많이 안 됐어요. 지금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분들이 의결을 안 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의결을 하실 거잖아요. 안 해줘야죠. 이번에 관리처분 통과 안 될까요? 50대 50이에요.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 이 숫자 이 중에서도 찍는 분이 계실 것이고, 왜냐하면 제가 무슨 짓을 하는지 감시하려고 온 분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찍은 분이 계실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 집에 있는 분들 찍을 거예요. 왜요? OS한테 한번 맡겼으면 끝까지 맡겨야죠. OS가 일할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통과가 될 텐데, 통과가 되더라도 다시 바꾸면 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왜 이걸 포기하지 않고, 광명이 잘 안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밖에서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냥 동네가 그러면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나 혼자 해도 될 일도 아니고, 조합원들한테는 좀 여기 오신 분들은 답답할 일인데 다른 조합원을 설득해내지 못하면 여러분은 결국 손해를 보고 끝나게 될 겁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하나하나 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들이 쓰려고 하는 사업비가 과연 무슨 사업비인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거 지난번 죄송하지만 삽시까지 좀 줘보실래요? 지난번에 제가 지작물 이설비라는 거 제 카페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사업비이기도 합니다만, 지작물 이설비가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때 34억 7,714만 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자금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축하드립니다. 2배로 올랐습니다. 75억 9,7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사업 시행한 이후에 관리처분까지 오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선 여러분들이요, 잘 보셔야 될 거는 이번 관리처분총회는 조합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 거 아시죠? 그런데 제가 왕십리 1구역 조합 같은 경우 2013년도에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그때까지 총회가 13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대 1, 2, 3위가 있어요. 참여율. 조합비를 거기는 3번에 걸쳐 올렸습니다. 한 번은 1,600억을 인상했고, 그때 조합원 전체 82%가 참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3번의 총회 중에 조합원 지지율 역대 1, 2, 3위가, 그 다음에 조합원이 560억 올렸을 때 79점 몇 프로가 또 지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80억 정도를 올리는데 3번에 걸쳐 올렸는데 그때 77점 몇 프로. 그래서 역대 1, 2, 3위 투표율이 사업비가 많이 올라간 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50%에서 60%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해석하자면 왕심 1구역 조합원들은 부담금을 늘리면 환장하게 좋아합니다. 그것도 많이 늘려줘야 좋아합니다. 조금 늘려서는 별 반응이 많지 않고, 여러분들도 항상 느끼는 겁니다. 평소에 지지율보다 관리처분 변경에서 3분의 2의 동의를 필요로 할 때는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그 총회가 정상적인 총회인가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 이름을 서명결의서 위조방지대책위원회라고 썼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OS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면 어차피 여러분은 당할 수밖에 없고, 이번에도 엄청난 지지율로 통과되는 걸로 돼 있을 겁니다. 소수가 떠들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저기냐면, 지난번에 1조 567억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분양 신청 때도 슬그머니 제가 1,몇백억 올렸다고 얘기했죠. 근데 분양 신청 때는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1조 2,930억입니다. 그러니까 2,600억 정도가 늘었죠. 한 번에. 그런데 여러분의 전 재산이 얼마냐면, 종전 재산이, 잠깐만요, 이런 비례율이 얼마로 되어 있으면 종전 재산 총액이, 비례율 92%입니다. 아니요, 종전 재산 총액이 얼마죠? 2,500에 여기 종전 재산 평가에 저기 책자에 먼저 자네 책자. 네, 여기다가 항상 있어야 되는 자리에 빼놨네요. 무슨 일이? 앉아서. 머리 잠깐 좀 숙이세요. 종전 재산 저기 비례율 표시는 어디 있습니까? 왜 있어야 할 자리? 비례율이 92% 나와 있어요. 1조 4,450만 원입니다. 1조 4,450만 원이요. 종전 재산이요? 예. 말도 안 돼. 1조 4,450원. 네. 1조 4,450원. 그러면 약 20%까지는 아니고, 이번 사업시행하고 저기가 어딥니까? 아, 그게 1조 4,400이 20% 좀 안 되게 1인당 부담금이 늘어난 거죠. 자기 옛날 종전재산 평가액에 비해서 사업시행 인가 때와 지금 불과 1년 사이에 그렇게 사업비가 늘어난 거죠. 괜찮으세요? 그냥 견딜만 하세요? 그런데 지난번에 똑같은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지작물 이설비라고 그래서 원래 수도, 전기, 가스 시설, 공급 시설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용어를 여러분이 헷갈리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공급 시설이라는 측면에서 수도, 전기, 가스를 정비 기반 시설 이렇게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정비 사업의 기초가 되는 시설,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다만 그것이 건물 내에 들어와서 보일 때는, 건축물의 형태에 부착이 됐을 때는 건축 설비입니다. 그렇죠? 가스 공급에 관한 건축 설비, 전기 공급에 관한 건축 설비, 건축법상 건축물이 있는가 하면 건축 설비가 있겠죠. 거기에 부속적인 가스, 전기, 수도 시설들, 공급 시설들. 그런데 지작물, 그거를 왜 지작물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원래 지작물이라는 표현은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용어의 정의가 그냥 간략히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정비사업에 장애가 되는 모든 물건을 지작물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토지, 건물, 수목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처리하는 방법은 세 가지죠. 자, 현금 청산자 동의하지 않는 놈 매수를 해야 되겠죠. 토지를 취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수목 같은 거, 건물 같은 거 이런 건 철거해야만이 새로운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철거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재 같은 게 있다. 이설을 해야 됩니다. 이전 설치. 보존의 가치가 있으면 때로는 보존도 하지만, 보통은
이전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지작물 이설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정비사업에 장애가 되는 모든 물건을 지작물이라고 하는데 국토부가 정관을 만들 때 수도전기 가스 시설을 철거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제목을 뽑으면서 정관에다가 지작물 철거 등이라고 해놓으니까 그때부터 얼씨구나 전체가 다 지작물인데 수도전기 가스 시설만 지작물인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용어가 아주 축소된 의미로 나타나요. 그래서 지작물 철거 이설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재건축 단지에는 지작물 이설이 없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떤 때 이설이 필요하냐? 이런 주택단지가 있다 하면 재개발 같은 경우에 수도 라인이 수도 파이프라인이 가스 파이프라인이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지나가서 이쪽 동네에 공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재개발 지역이 아니에요. 여기가 재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자르면 여기가 철거를 하려면 여기를 잘라줘야 되는 건 맞는데 이쪽에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이 끊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가스관을 여기에 있는 가스관이나 수도관을 이렇게 이전 설치를 해줘야 이쪽에 지장이 없단 말입니다. 이럴 때 이설이라는 표현이 필요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전 설치한 게 이 기존의 공급 시설을 근데 누구가 우리 때문에 이쪽이 끊긴 거니까 이 이설 비용은 우리가 물어내라 이런 겁니다. 공익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익사업법 61조가 뭐 이래요. 그래서 당연한 거죠. 우리가 원인행위를 제공했으니까 우리가 돈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공사는 누가 하느냐? 전기 같으면 한국전력이 하고 가스 같으면 각 지역별 가스 사업자가 하고 수도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독점이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수도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우리가 돈을 거기다가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에는 야로가 없어요. 다만 조금 뭐 약간의 협상의 여지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그리고 기존의 폐수도관 같은 경우는 그냥 시가 기부채라면 여러분한테 줘요. 그냥 고철로 팔으라고. 그리고 새로운 비용만 받습니다. 그런데 가스 사업소는 이게 민간 사업자이기 때문에 가스 사업소는 이 가스관 폐관 비용을 받아요. 잔존 가치에 대해서. 전기도 마찬가지로 한국전력이 받습니다. 수도관만 공짜로 줘요. 여러분한테 팔아먹든지 말든지. 그리고 새로운 그러나 이설비는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설비는 저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고 재건축에서는 이설비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여러분의 주택 단지를 조성할 때 여기가 아파트 단지면 여러분만 쓰는 수도관이 따로 들어오고 여러분만 쓰는 가스관이 다 따로 들어왔어요. 여기를 거쳐 다른 단지로 안 가요. 사업시행 인가할 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끊긴다 해서 다른 마을이 지장을 받고 하는 게 거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용량도 그렇게 확보를 하고 하수도도 그렇고 상수도 그렇고 그 세대수에 만든 용량을 확보해서 그렇게 인가를 내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설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이 발생한다면 수도관을 막는 비용은 발생을 해요. 가스관 막는 비용은 발생해요. 그 다음에 전시도 아까 잔존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은 발생을 해요. 비용이. 그런데 그 돈은 불과 몇 푼 안 됩니다. 재건축에서는 수도관 하나 막는데 한 300에서 500 정도, 가스관도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메인관 하나만 막으면 재건축은 끝나요. 왜요? 여기서 동렬로 가는 거 굳이 막을 필요 없어요. 이거 막으면 다 끝나는데 어차피 철거 한꺼번에 할 거잖아요. 부분적으로 할 거라면 101동부터 먼저 하자 그러면 101동만 따로 막긴 해요. 그러나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거 메인관 막고 한꺼번에 이사 나가면 그때 한꺼번에 쓰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75억이요? 여러분이 37억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75억으로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과연 왜 이게 34억이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했더라면 여러분 정관에 나와 있는 대로 사전에 한국전력 가스사업소, 전기사업소, 그 다음에 통신시설도 있습니다. 요즘은 통신회사들이 많죠. 지역별 통신사업자도 있고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했다라면 얼마인지가 금액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비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민간업체를 선정했을 때 그런 짓들을 한단 말입니다. 광명 전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래요. 그런데 민간회사 이름으로 만약에 전기 철거를 했다 하자입니다. 한전이 합니다. 따로. 그래서 광명의 뉴타운 지역도 민간회사가 이런 돈을 가져가겠다고 계약서가 있지만 실제 한전하고 있는 계약서, 가스사업소하고 있는 계약서는 공개를 안 해요. 안 해도 왜 문제가 안 되느냐?
기타가 있거든요. 기타 사업비를 또 잡아놨다고요. 그래서 뉴타운 지역도 그게 티가 안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계약서가 2개 존재해요. 근데 하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진짜 매기는.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됐다는 게 들통이 나잖아요. 모든 계약서 공개하도록 돼 있죠. 안 해요. 서울에 있는 모 조합들은 한 대가 한두 군데씩 있어요. 한국전력과 무슨 지정 전주 철거 계약서 써놔요. 근데 조합원들이 몰라요. 공개해놨는데 그게 뭔 말인지도 몰라요. 하기야 공개를 해줘도 까막눈들이라 잘 몰라요. 청맹관이. 그런데 공개를 안 해요. 일을 저지른 놈은 알거든요. 이게 불안해서 공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당한 사람은 보여줘도 몰라요. 지가 뭘 당했는지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만나는 걸 그토록 싫어하는 겁니다. 이거 지출하시겠어요? 자, 얼마 전도 아니죠. 한 2년 됐네요. 제가 네이버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어떤 녀석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카페 회원이라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아버지 명의로 주안에 뭐 조그만 재건축 조합이었어요. 거기에 그게 있는데 수도관 철거공사로 3억을 씁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거 그냥 다 가세요. 돈 얼마 안 되네요. 그래서 그랬더니 너무 억울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도사업소에 전화해서 당신네 거기에 들어온 재건축이기 때문에 관 하나만 자르면 됩니다. 설명하고 지금처럼 여러분처럼 설명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관 하나만 자르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수도공사 하는 애한테 물어보세요. 아니면 수도사업소에 전화해서 네가 자르면 우리한테 청구하면 얼마 청구하냐 얘기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수도사업소는 연간 단가 계약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조달청을 통해서. 그래서 수도사업소에서 매달 이런 공사를 하잖아요.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에 물어보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우리 동네는 52mm관만 하나 자르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제가 수도사업소 직원인데 왜 몰라요? 그래서 저한테 맡기면 500만 원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누가 너한테 맡긴다냐 미친놈아. 그냥 3억 써라 뭐 이러고 말하는데 수도사업소 직원 입장에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 제가 식모 앞에서 행주를 빤 거죠. 그놈이 더 잘하는데 제가 설명을 했으니 그놈 입장에서 그러니까 억울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른 조합원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당해야지. 나만 당하는 게 아닌데 억울하면 11단지도 당할 거고 5단지도 당할 거고 7단지 당할 거고 다만 금액이 차이는 있습니다. 해먹는 놈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놈들의 통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단가는 좀 틀려요. 그런데 37억일 때도 억울했는데 75억으로 오른 것을 그러니까 2,600억이 오른 사연을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이 듣고 계신 거예요. 조금 75억이 아니구나 참. 미안합니다. 지상으로 이점이 같습니다. 34억 7,700. 제가 하도 글씨가 작아서 정비기반 시설 공사비가 75억 9,700이에요. 정비기반 시설을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근데 어쨌든 34억이든 어쩌든 그건 아까 얘기대로 이 정도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지금쯤은 각 수도사업소나 이쪽으로 연락해서 했더라. 민간업체가 계약하는 건 잘못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도를 자르거나 이런 것들은 아까 부수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철거회사가 다 합니다. 철거할 놈이 한다고요. 왜요? 이게 파이프 팔아먹고 싶어서. 고철이 나오거든요. 고철. 그래서 원래 철거회사가 해야 돼 있어요. 34억 오른 건 아닙니다. 제가 정정합니다. 제가 또 말 실수할 거 기다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끝나기 전에 정정하면 됩니다. 제가 글자를 잘 안 보여요 지금. 하도 적어서. 대신에 정비기반 시설이 지난번에 39억이라고 돼 있었는데 어디에요? 39억 908만원 돼 있었는데 75억 9,700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때는 진짜 웃긴 게 이거는 조금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제가 이거 확인해서 알아요. 얼마인지. 이 금액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이걸 또 적게 잡아놓은 거예요. 땅에다가 곱하기 얼마로 해놨다고 그랬잖아요. 사업시행 때. 그래서 의미는 없습니다. 요거는 원래 여기에 공사비 산출 여러분이 외부 엔지니어링 업체 맡겨서 뽑은 금액이 있고 아마 이번에는 산출 공사비 준용해놓은 거 보니까 그 금액 그대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사실은 이건 적게 잡아놓은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 해서 결국 기분 좋을 일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실수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엉터리로 이렇게 잡아놔도 무조건 통과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라서 요거는 아마 바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75억 9,700은. 감립이 예. 비고란의 정비 기반 시설 비용이 100% 기재가 정비 기반 시설 감립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감립이 대표 보유 멘탈을 감립을 50만 예. 그다음에 비고란에 그러니까 알아요. 성면 및 철거 및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은 여러분이 큰 제목 여기 제가 봤는데요. 감리비가 뭐냐면 큰 제목이 감리비인데 여기에 보면 바로 비고란에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철거, 성면 철거 정비 기반 시설로 돼 있어요. 근데 건축도 감리가 있고 전기도 감리가 있고 소방, 통신도 감리가 있고 성면 철거도 감리가 있습니다. 정비 기반 시설도 감리가 있고 그런데 불만은 뭐냐면 왜 정비 기반 시설 감리만 따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 감리 얼마한테 하나면 되거든요. 토목 감리를 하더라도 건축 감리 하는 놈이 토목 감리 안 데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조합으로만 하면 아무튼 그 세세하게 쪼개 나눕니다. 그런데 성면 철거는 그리고 감리를 하는데 일반 철거 감리를 하지 않습니다. 감리라는 것은 올바르게 건물이 들어서는지 설계 도면대로 시공이 되는지를 보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지 부실 때 어떻게 부실냐를 보지는 않습니다. 철거하는데 무슨 놈의 감리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성면 감리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안전관리가 필요해서 성면이 워낙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다가는 성면 철거라고 해놓고 철거 감리도 해놨어요. 그러니까 철거 감리는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근데 간혹 철거 감리를 하는 마을놈의 조합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목요일날 설명해야 될 서울의 모 조합도 두 가지로 해놨습니다. 하나는 철거 감리라고 해놓고 하나는 성면 감리라 해놨습니다. 찡계라이나 삶은 계라이나 그놈이 그놈입니다. 다만 여기다가는 철거 감리라고 해놓고 안에 들어가면 성면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 중에. 근데 제목만 보면 다른 놈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두 놈은 한 가지입니다. 업체가 둘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놈이 감리를 하게 될까요? 모르죠. 몰라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은데 여기도 제목상으로만 보면 철거를 해놓고 성면 철거를 별도로 해놨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니까 이미 한번 본다면 그것도 이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철거 감리만을 따로 뽑는다면 이는 반드시 지적을 받아야 될 겁니다. 과거에 그 얘기 하자면 또 길어지는데요. 환경 피해 최소화 방안 서울시 같은 경우가 성면 안전관리법이 생기기 전부터도 성면에 대해서는 법률상 근거는 없는데 좀 감리를 하라라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 내려버린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래서 그 시절에 간혹 서울시의 권고사항으로 성면 안전관리법은 2012년 2월에 생겼고요. 근데 그 이전에 성면 감리를 하는 경우는 철거 감리라고 그래서 그때는 성면이란 말을 안 쓰고 철거 감리 그래서 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성면 감리였습니다. 환경 피해 최소화 방안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이게 두 개로 잡아놓은 거는 현재는 성면 안전관리법이 생겨서 성면 감리를 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만의 감리는 존재하지 않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그냥 이왕에 물어보셨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학교 철거 및 증개축비 학교를 철거를 대신하는 게 있나요? 사업시행 조건에 있었을 것 같고요. 분양보증 수수료 지역난방 인입 80억 성면조사 및 농도 측정 용역 1억 9,470 공원 녹지 설계 및 인허가 용역 도로 설계 아무튼 참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 항상 여기만 오면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의 그 정비사업구역이 전체적으로 있죠. 근데 전체 만약에 단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보통 상식적으로요. 여러분 만약에 집을 짓는 업자다 그러면 하나의 단지를 구성하는데 이렇게 주택단지를 구성하는데 공원 설계할 놈 따로 맡기고 도로 설계할 놈 따로 맡기고 건축 설계할 놈한테는 너는 건축물만 그려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놈한테 전체를 맡겨서 설계를 해오라고 하시겠습니까?
따로따로 해서 합치는 것이 더 힘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도로나 공원은 토목 설계니까 그렇고 건축물 설계와는 분리돼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설계하는 사무실에서 토목 설계하는 놈 다 데리고 있습니다. 조금 그 정도 아주 영세한 개인 설계 사무실이 아니라면 그러기도 하고 실제로 그래서 도급으로 받아다가 뭐 토목 설계를 잘하고 싶어서 하도급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건축물 설계할 때 하수도 설계한다. 이거 토목입니다. 건축물 내에 있는 도로는 없습니까? 지금 도로가 도시계획상 도로만 있는 게 아니라 단지 내에 도로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건축물 그린 놈이 하고 단지 외에 도로는 도로 설계 따로 하고 조합에 오면 참 묘한 짓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다 나눠놨습니다. 도로 설계하는 놈 따로 공원 녹지만 설계하는 놈 따로 그런데 저기 가면 면목 3구역에 가면요. 근데 광주에도 뭐 조합이 이번에 뭐 임원 일부 구속되고 있는데 지작물 철거 업체 광주에서 구속된 업체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휘젓고 다니는 업체 있습니다. 제가 그토록 떠들었던 업체 저기에 많이 나오는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구속이 됐어요. 광주지검에서. 서울에서 먼저 하라 그랬더니 아무튼 광주에서 먼저 했습니다. 제 설명 듣고 나서 했다고 그쪽 조합원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고맙다고 합니다. 그쪽 조합의 임원들도 그 관련돼 있던 비리 임원도 구속이 되고 있는데 전 임원이죠. 이제는. 그런데 그 조합 같은 경우도 촘촘히 설계를 다 도로 따로 공원 따로 상가 그린 놈 따로 건축물 그린 놈 따로 아무튼 전부 따로따로 해놨는데 면목 3구역에 가면 공원 설계하는 놈 따로 도로 설계하는 놈 따로 있는데 어린이집 설계하는 놈도 따로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단지 내에 촘촘히 다 분리할 건 다 분리했어요. 그런데 제일 히트작은 뭐냐면 공원 내에 화장실만 설계한 놈이 따로 있습니다. 공원 내에 공중 화장실이 있는데 300만 원 받고 어떤 놈이 따로 했습니다. 그것만. 여러분도 어찌됐든 참 법무사 용역비 수수료 18억 6,700 제가 법무사업을 하던 놈이라서 빙고. 요거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신탁 듣기 필요 없습니다. 언제부터 필요 없냐? 2013년 7월 1일이 도시정법이 시행된 날입니다. 그 이후에는 신탁 등기가 필요 없고 그 머리 나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만든 표준정관에도 신탁 등기는 없습니다. 신탁 등기 의무 또한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개정돼 버렸기 때문에 과거에 재건축은 주택건설 촉진법을 적용받아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7월 1일부터는 2013년이 아니라 지금 2003년 13년이 아니고요. 계속 헷갈려요. 벌써 16년 됐습니다. 도정법 시행된 지가. 그때는 도시정비법이 생기면서 신탁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탁등기는 왜 하지 않아야 되냐면 그때는 그러면 왜 했느냐면 지금도 리모델링 조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택법상 조합들이 있습니다. 지역주택 조합을 한다든지 하면 전부 신탁등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합이 대지권을 전부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시행자에게 대지권을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소위 분양 승인이 안 납니다. 일반 분양분이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일반 분양을 하려고 하면 리모델링도 증축된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려면 소유권을 전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사업 대지에 대한 소유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조합원이 갖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갖고 있더라도 형식적으로 조합 앞으로 다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신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일반 분양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신탁 등기 하느라고 돈 쓰고 나중에 불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면 신탁들을 다시 뺏겨내야 됩니다. 말소해야 됩니다. 법무사들 표현으로 벗겨낸다고 얘기합니다. 벗겨내려고 돈 쓰고 이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신탁재산은 원래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릅니다. 수탁자에게는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유권자는 따로 있습니다. 위탁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소유권 이전과 일반 소유권 이전과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신탁재산은 경매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재산이 아니니까. 그런데 신탁사무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경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탁법 21조가 22조가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조합으로 신탁을 했을 때 조합과 만약에 시공사에 분쟁이 붙어서 채권 채무과가 발생해서 여러분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신탁 듣기 해준 이후에 조합이 무슨 잘못을 했거나 해서 어떤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여러분 재산을 경매 처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억울하실까요? 안 할까요? 단순한 질문 하나만 안 질문하면 그래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불필요한 일을 하면서 돈 쓰는 것만큼 쪽팔린 일은 없을 겁니다. 안 하셔야 됩니다. 제가 법무사들한테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이 신탁 등기 이거 돈도 안 되거든요. 수수료 몇 푼 안 돼요. 소유권 이전 같은 거 좀 많이 받는데 그럼에도 이 짓을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뭐 돈 되니까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하지 말아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요. 범죄 지난번에도 안전진단 청사 전문관리 쭉 하다가 신탁 등기는 그래서 여러분 정관에 만약에 있다면 표준 정관과 반드시 비교를 해보고 정관에 신탁 등기 조항이 있습니까? 모르세요? 신탁 등기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떤 조합들은 10조 2 여기다 붙여서 이게 원래 정관을 표준 정관 베껴오다 보니까 없다 보니 가지번호를 하나 붙여서 베껴오는 경우도 있고 만들어 과거에 주택건설 촉진법 시절에 그 정관을 그 시절에 표준 정관에는 신탁 등기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부 이후에 없는 것이지 지금도 주택법상 조합을 해야 한다고요. 그때 주택건설 촉진법이 지금은 법률 이름을 주택법이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 마셔야 됩니다. 범죄 예방 비가 9억 2,136만 원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범죄 예방 대책이라는 것은 원래 경찰의 고유 업무입니다. 범죄 예방은. 그런데 민간 업체를 경비 업체를 불러서 범죄 예방을 한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범죄 예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범죄 예방을 할 왜 그런데도 이런 규정이 생겨났냐면 표면적으로는 2010년도에 부산 덕포동에 김길태 사건이 발생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범죄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때 국회에서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 전여욱 의원이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던 전여욱 의원이 개정안을 도시정법 개정안을 내면서 여러 의원들이 냈습니다만은 그분이 낸 개정안에만 어떤 게 있었냐면 36조의 2인가 그래서 민간 업체로 하여금 순찰 업무를 보조하게 하자 원래 경찰이 하는 건데 그런 개정안 초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입법 심사 단계에서 그게 삭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삭제된 이유가 뭐냐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에는 범죄 예방 및 순찰 업무는 경찰관의 직무로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유로 삭제 폐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법률에다는 뭐는 반영을 했느냐. 여러분이 사업시행 인가를 낼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이 혹시 없거나 하면 가로등을 설치해라. 요거는 조합의 의무사항으로 사업시행 계획서에다 넣으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CCTV 잠깐 쓰려고 하면 임대해주는 회사도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CCTV가 있는데 사각지대가 있을 때 보강해서 몇 대만 더 추가로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 예방은 누구에게 요청하라고 되어 있냐면 시장군수가 사업시행 인가를 내줬을 때는 지방경찰청장,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기도 지방경찰청장 또는 광명경찰서장에게 범죄 예방을 해달라고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의 초소 및 설치, 범죄 예방 초소의 설치 및 관리, 그 외에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이 세 가지를 경찰청장에게 또는 지방경찰서장에게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법률상으로는 경찰이 하는 게 맞고 대한민국에 있어서 치안과 국방은 국가의 고유 사무이지 민간 업체의 사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명이 인정됩니까? 개인 군대가 인정이 됩니까? 개인 경찰이 인정이 되는 나라입니까? 군대는 태종 임금 때 이미 혁파했지 않습니까? 사명 혁파 배웠잖아요. 그리고 민간 경찰 제도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비업체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깍두기 회사라고 불리는 여러분 총회 때마다 등장하는 그 회사는 여러분은 잘못 발음해서 경호회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경비업법상의 경비회사입니다. 경호회사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다만 경호라는 것은 대통령 경호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대통령 경호원에 대해서만 경호라는 말을 법률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나머지는 경비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법률도 다릅니다. 경비업법이고 하나는 대통령 경호법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경비업체에는 왜 이 범죄방을 이걸 구하기 2100 하고 할 수 없냐면 경비업체 업무 중에 우선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변 보호 업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경비, 특수경비, 기계경비, 현금 호송 업무 이런 게 경비업체 업무입니다. 그런데 시설경비로 대한민국의 신변보호업체는 전국에 한 1500개 경비업체 중에서 신변보호를 갖고 있는 데들은 한 10% 정도 됩니다. 150몇 개 업체가 신변보호 업무를 신고 허가받아 갖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은 다 시설경비업체입니다. 그래서 신변보호업체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 주변에서 그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총회장에 나타나는 그 업체들은 대개 시설경비업체입니다. 시설경비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은 만약에 여기가 총회장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설명회에서 불렀다. 그러면 이 자리에만 배치되고 48시간 전에 경찰로부터 배치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명부를 여기에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누구가 여기에 근무하는지 경비원으로. 그런데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순찰을 하려면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돌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왜요? 이 자리에서 벗어나면 내가 배치 허가받은 자리에 벗어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도록 시킨 사람도 그렇고 벗어난 당사자도 그런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찰을 하려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법률적으로 못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번거로우니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경비업체와 범죄 예방 계약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약입니까? 실현 불가능한 계약입니까? 불가능합니다.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최근에야 수사기관에 설명해 정확하게 어느 검사님은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팔린 계약은 여러분이 막아야 되고 여러분이 관리처분 총회에서 의결을 해서도 안 될 겁니다. 그렇다고 CCTV 설치하거나 가로등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주관리 및 촉진 용역비가 16억입니다. 세대당 77만원. 웃기는 얘기입니다. 재건축 이주관리 할 것도 없습니다. 언제 이주할 것이냐 라고 해서 대부분 90% 이상이 자진 이주하십니다. 조금 늦는 분들이 있지만 어차피 명도수송 하겠다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 명도수송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주 관리하는데 안내문 정도 발송하고 안내 정도 하는 업무가 전부인데 재개발하고 또 다릅니다. 재건축은. 재개발은 세입자 문제가 있지만 재건축에서는 세입자가 보고 왔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래서 버티거나 개기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의뢰이 나갈 걸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재건축, 재개발은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간 보호가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죠. 사업자에 인가를 내주면 기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사를 해야죠. 그런데 이주 관리하는 민간회사가 뭔데 16억씩 필요하겠습니까? 더구나 이주 촉진이라는 말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촉진한다는 얘기는 늦게 이사가는 사람한테 빨리 이사가기 위해서 무슨 용역비가 필요하다. 아, 이런 업체가 들어오면 이사 안 갈 사람이 빨리 가나요? 저한 말을 안 듣고 업체가 와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말을 더 잘 듣습니까? 왜 촉진은 제가 광명 뉴타운 할 때는 제가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만 뭐냐 이주 촉진 계약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가지고 말들이 많습니다. 아래 본짓거리라서. 왜 변호사법 위반되냐면 대한민국 변호사법 109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기로 하고 소송을 하는 건 물론 안 되지만 화해, 조정, 이사 빨리 가세요. 소송하는 게 제일 빠른데도 불구하고 이사 좀 빨리 가시면 내가 얼마 이사비 더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걸 조정이라고 그러죠. 중간에서. 조정이나 화해, 재판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일을 끝내는 걸 화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재소정 화해도 있고 실제로 재판상 화해 절차들이 있죠. 그런 짓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돈 받고 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체가 이 짓을 했다 그러면 변호사법 위반이고 굳이
재건축 지역에서 이주 관리나 이주 촉진한다면서 이렇게 16억씩 돈을 쓸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돈은 많고 별 쓸데는 없고 그런 이런 데 쓰시면 됩니다. 사업계획 변경 영역비 15억은 이게 뭡니까 이게? 사업계획 변경 영역비는 뭐예요 15억? 사업시행계획 변경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별도로 정비업체에게 주기로 한 돈인가요? 무슨 돈인가요? 도시 영역 엔지니어링 영역비라는 몰라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용역비가 있습니다. 상기 외 용역 아까도 10억 잡혀 있는데요. 애매하면 그냥 기타로 잡아놓으면 됩니다. 설명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조합 운영비 50억. 와 이거 많다. 월 4천만 원씩 125개월. 125개월 10년 이상 조합을 끌고 갈 생각인가요? 여기 조합 설립 언제 됐죠? 2014년. 벌써 6년 됐네요. 기타 관리비가 총회가 설명회 등이 37억 5천. 어마어마하네요. 설명회 하면서 이런 비용을 쓰겠다는 조합을 본 적이 없는데 설명회 조합으로부터 한 번이나 들어봤습니까? 돈은 잡혀 있는데. 아 설명회 들었어요? 교육 받으신 거 아니고? 받은 적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등기비, 보존 등기비 230원 뭐 이런 거는 어차피 뭐 일반적으로 잡아놓은 금액이라 나중에 어차피 정산될 거라서요. 인입부담금이 상수도, 가스, 전기 38억 돼 있네요. 제가 지난번에 누가 저 열악한 상태에서 할 때, 그 다음에 하수도 원인자, 시설 원인자 부담금도 20억 이렇게 잡혀 있어서 근데 신축 세대수 곱하기 하나는 100만 원, 하나는 55만 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신축 세대수로 잡을 게 아니라 신축 전체가 다 이 돈을 무는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이미 2065세대는 사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머지 3,800세대다 그러면 빼기 2,600세대는 2060? 2060 뺀다면 얼마예요? 1740세대? 그죠? 1740세대 곱하기 이걸 해야 되는데 2배 이상 뻥튀기 돼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업계획서를 누가 잡았길래 정비사업 추산을 누가 잡았길래 저 따위로 잡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나중에 안 따져보실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구청에서 그걸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데는 좀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산이니까 뭐라더라? 그때 뭐니까 뭐 이 다음에 하면 된다 그러는데 미리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도록 코치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이 1144억 5천 뭐 이렇게 잡아놨네요. 1144억 제세공과금 80억 그 다음에 현금 청산비 20 이런 거는 뭐 영업손실보상 2019 예술 유치원 등 처리비는 뭡니까? 예술 유치원 20억 뭐 이렇게 또 뭐 합의서 써갖고 돈 줍니까 혹시? 왜요? 이조건 때문에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네? 뭐 때문에? 역단지 있는데 우리 단지가 아니고 역단지 있는데 지금에 있는데 그 이조건 때문에 뭐 한다고? 야, 말도 안 된다. 네. 이주비, 영업 보상비 얼마 줬죠 얼마? 28억. 28억. 역단지 있는 거 역단지. 잠깐만요. 그 전에 이미 그 합의서를 먼저 썼죠? 이번에 총회 혹시 올라옵니까? 이게? 네? 이미 다 지났어요? 총회에서 미리 의결하고 만약에 합의서를 썼습니까? 합의서를 먼저 쓰고 쓴 걸 보여주면서 의결했습니까? 먼저 쓴 거 보여주고 의결했죠? 도시정비 위반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이 돈 나가는 거 막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갔으면 돈 준 놈이 책임져야 되겠죠. 생색은 누가 내고 뭐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알아서 회수하시고요. 다만 흔히들 뭐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고 뭐 혹시 이해관계 직접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가장 그 함부로 하고 있는 게 종교시설 같은 데다가 무조건 합의금을 주고 조합장이 알아서 주고 나중에 관리처분청에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원의 의결을 거쳐야지 조합장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무효기도 하고요. 법률상은 무효기도 하고 형사상으로는 도시정보 위반에 여러분 누군가가 고소하면 정확히 걸리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필요한 형사 오죽하면 영등포 1-4구역에서도 교회 합의금을 이거 조합장이 얼마 줬습니다. 그런데 형사 판결문에다가 심지어는 재판장이 이러한 계약은 무효다라고 아예 근데 원래 형사 판결에서는 민사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얼마나 미웠는지 벌금을 700만 원 때리면서 이 계약은 무효다라고 아예 민사 판결까지 해놨습니다. 민사적인 판단까지도 그 판결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상가를 유치원을 그렇게 했다면 일조권이고 지랄이고가 아니라 그 문제는 어차피 건축법상 허가된 것이고 일부 약간의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설사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동부에 있을 때 개인적으로 영장이 계속 기각됐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어떤 옆에 사람이 소위 건축을 하고 있는데 끈질기게 뭘 해서 민원을 하도 많이 넣고 해갖고 뭐 돈을 매일 뜯어낸 사건들이 있었는데 뭐 협박, 공갈 뭐 이런 사건이었는데 그거를 그때 아주 나쁘다고 생각을 해서 영장을 계속 쳤는데 위에서 계속 기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연을 도대체 왜 이걸 기각을 하는지 위에서 영장을 못 치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사연을 알고 봤더니 당시 지청장님이 뭐 오크힐 쪽에 대단히 전망 좋은 집을 갖고 있었는데 된 놈이 집을 지어갖고 본인도 엄청나게 뿔따구가 나서 그런 정도의 저기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뭐 피해금을 받아내고 뭐 공갈 협박하고 한 거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상의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난다 해서 절대 그거 영장 못 치게 해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건 법률상 할 짓은 아니고 법률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가 났을 것이니까 반사적으로 약간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법률적으로 보장받기에는 대단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같이 사는 세상에서 법률상 위법을 해서 그쪽에 피해를 끼쳤다면 모르지만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나는 과정에서 내 시야가 가리거나 나의 햇빛이 좀 가렸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법률적으로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 앞에가 전망이 좋고 집이 안 지어주면 좋겠지만 그쪽에 땅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집을 지어서 그 사람한테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나요? 물론 속상할 수 있습니다. 전망이 가리고. 그러나 그것은 자기만의 생각이고 여러분도 그걸 갖다가 합의금을 줬다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당사자인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공이지 매입비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주 촉진비 또 요거는 1,000만 원씩 그냥 주는 여러분 2094세대에 1,000만 원씩 주는 이주 촉진비가 또 있네요. 요거는 근데 여기다 넣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평형이 몇 개나 있죠? 7개 평형입니까? 이렇게 사업비로 넣으면 안 되는 것이 이거 나중에 여러분이 다시 냅니까? 어쩌습니까? 다시 물어냅니다. 다시 물어내요. 이거 지분율에 반영이 돼 있어요. 잠깐만요. 환급금으로 2,200 안 내고만요. 아니 냅니다. 언제 내요? 네? 사업비 계산에 계산에는 포함돼. 여러분이 각자 다시 1,000만 원씩 내놓냐 이 말이에요. 안 내놓잖아요. 사업비에 넣어놓으면 안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져갈 때는 1,000만 원씩 동일한 금액을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평형이 작은 사람들, 7개 평형이 있다고 해서 제일 작은 평형이 얼마예요? 13평 얼마예요? 평가액이? 대충 5.5억이라고 찾고 자 제일 큰 평수 얼마예요? 28평 얼마예요 돈이? 9억 5천. 세네. 9억 5천 이렇게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분담금이라는 게 이게 요 금액만큼 비료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가액이 작은 사람은 이익이에요. 1,000만 원 받았는데 내 거 가치 하락이 정도가 낮아요. 근데 이 사람은 손해예요. 받을 때는 똑같이 1,000만 원 받았는데 나는 실제로 부담이 내 거의 가치 하락이 비료율 하락이 1,200, 300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형이 다 똑같으면 상관없어요. 평형이 다른 데 있어서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비례율이 그만큼 떨어지니까 내 부담하는 정도가 다 다르다고요. 정전평가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사업비로 넣는 게 아니라고요. 넣어서는 안 된다고요. 넣었으면 갚을 때도 다시 반환금으로 1,000만 원씩 해놓으면 상관없어요. 공평해요. 그러나 전 세대에 공이 이렇게 넣으면 공평하지가 않아요. 부담률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옛날에 이거 안 넣었어요. 2009년 이전에. 근데 여러분이 공짜를 좋아하는 거 알고 자꾸 공짜를 주는 거예요. 편하게 가려고. 왜냐면 그거 돈 1,000만 원 준다니까 공짜인 줄 알고 얼른 받아갖고 냉큼 받아 이사를 가거든요. 항상 그런 식이죠. 그 다음에 이주비 금융비용 636억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주비 못 받는 분들, 기존에 대출금 있는 분들 이주비 못 받으시죠? 그렇죠? 그런 분들 많다고요. 대신에 또 본인이 여유로워서 이주비를 안 받는 분 있어요. 왜냐하면 담보 설정하기 싫어서 재산에. 근데 여기다가 이것도 공동사업비로 넣어버리면 부담을 나는 대출을 받지 못했는데 비료율이 그만큼 하락됩니다. 또 나는 어느 정도 이익이 실현돼서 중간에 팔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업비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내가 매수인한테는 내가 입주할 때까지 이미 이자는 다 계산했으니 이주비 받은 이자는 계산해서 내 비료율이 다 반영을 해놨으니 너는 사가라 라고 하는 꼴입니다. 중간에 파는 사람 더럽게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넣지 말아야 되고 이런 짓거리는 최소한 2009년도 이전에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2009년 하냐면 여러분들이 2008년도에 잠실에 5개 단지가 입주를 해요. 한 25,000 세대가. 그때까지 어떤 관리처분 계획서 5개 조합이 그런 관리처분 계획서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작물 철거비니 뭐니 하는 것들도 그때 기껏해봐야 한 단지당 그게 한 12만 잠실 2단지가 한 7만 평 됩니다. 그런데 뭐 6천 몇백만 원인가 잡혀있긴 합니다. 아까 근데 6천 몇백만 원은 각 동별로 다 끊는 걸 전제로 해서 동이 수백 개 있으니까요. 메인 것만 하나 딱 끊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설비 같은 게 불과 1억이 안 되는 돈이 잡혀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30몇 억 잡혀있고 그것보다는 많이 저기하죠. 그래서 그 당시엔 다 없었던 생소한 것들입니다. 2009년을 전환점으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의문을 갖게 된 것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쓰게 된 것도 사실은 그런 이유입니다. 그 전까지 없었던 사업비들이 느닷없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어느 조합에도 없었던 사업비들 2009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의문을 갖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뭐지라는 전혀 듣도 보던 사업비들이 막 튀어나오니까 이 시각에도 어디에선가는 만들어지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무슨 계기만 되면 만드는데 그게 사실은 2009년도에 용산 사태를 계기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철거업체들 그때 저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알아요. 이제는 이익을 다 끝났다. 철거회사를 통해서 옛날에는 이게 받았는데 이제는 시공사 통해서 받으라고 하니 우리 화려한 시절이 이제 다 갔다. 그들 표현 그 당시에 그대로 빌리면 시공사는 우리 알기를 발밑에 때만큼도 안 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들이 받는 충격은 그랬어요. 시공사에서 받으라 그러니까. 그래서 지작물 철거니 뭐니 하고 정관을 보다가 범죄를 하는 사람도 사실은 머리가 좋습니다. 정관을 보다가 이걸 지작물이라고 하네? 그럼 이건 지작물이니까 불렸다고 하자라고 해서 그런 짓거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석에서는 어떤 놈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거 우리가 창시자인데 지금은 이놈저놈이 다 해서 속상하다고. 지만 해먹어야 돼. 효시가 자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유행에서 이자 우불제 조합원 이거는 다시 들어오는 돈이죠. 180억 그죠? 그 다음에 18억이네요. 일반 분양은 중도금 후불제 177억도 들어오는 돈이죠. 상관없고요. 또 예비비가 300만 원 있네요. 앞에 예비비는 뭐고 여기 예비비는 또 뭐랍니까? 기타구나 기타. 앞에 거는 기타고 요 뒤에 거는 예비비고 기타는 뭔지 잘 모르고 이주 촉진 대여금 100억 포함은 뭡니까? 누구를 이주 촉진한다고 또 빌려주기도 합니까? 이자 없이? 이주 촉진하기 위해서 네.
이제 안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쓰는 가수들. 대여금? 대여금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2주 촉진 대여금이라는 얘기는 다시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려면 들어오는 2주 촉진 대여금 예비비 100억이 있네요. 들어오는 대금으로. 누구한테 100억을 이자 없이 주는 모양인데요. 수익금에 잡혀 있어요. 100억이. 그 300억 중에. 그렇다면 누구에게인가는 이자 없이 써라. 100억 주고 나중에 갚아달라. 대신 이 사람 빨리 가라. 이런 돈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특이하네요. 뭔 돈인지 여러분 잘 모르세요? 몰라도 찍으실 거잖아.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 현재는 알고 찍을 건데. 응? 여러분만 안 찍어서는 안 된다고요. 옆에 아저씨도 안 찍어야 돼요. 이 자리에 안 온 아저씨도 안 찍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정비사업비 뭐다냐 이게? 정비사업 계획 정비사업 수익총액 뭐 대충 이런 것들인데 지난번에 있던 게 없어졌어요. 뭐냐면 지난번에는 상가 영업보상비 상가당 6,500만 원 이거 뭔 소리예요?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지난번에는 저게 나와 있었어요. 상가보상비라고 해서 사업시행 때는 뭐가 있었죠? 뭐였더라 이게? 네? 393페이지? 393페이지 뭐 있죠? 영업손실보상 상가 조합원 협의금액 20억 7,900 그거 말씀하시죠? 상가당 6,500만 원 줍니까? 영업손실보상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국에서 신기록 세울 것도 하나쯤은 있어야죠. 나머지는 비리조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도 경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1등 하셨어요. 왜냐면 재건축조합에서는 상가 영업보상비 안 나가요. 법률적으로 안 나가요. 근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박원순 아저씨는 주고 싶어 한다고. 그러나 아직 그것은 그분의 생각이고 아직 그 법으로 제정이 안 돼 있어요. 뭐 법 제정해야 한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여러분이 줄 필요가 없는데 이걸 준다. 시공사가 입찰할 때 제안한 거예요. 아 그건 지가 줘야죠. 그러면 자기가 줘야죠. 시공사가 입찰할 때 그런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 제안을 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이 회사가 똑같이 한남 3구에서 무슨 제안하고 있습니까? 일반 분양 7,200만 원 보장 제안하고 있죠. 여러분 소식은 들어서 알고 계세요? 그게 얼마나 거짓인지는 아세요 혹시? 일반 분양을 누가 결정하는데요? 허브가 결정하잖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럼 만약에 주택보증공사에서 5천이 결정했다. 평당 2,200만 원씩 줄 건가요? 그러면 또 뭐에 걸려요? 도시정비법에 걸려요.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을 위반해서 금품 제공이나 이익 제공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한테도 그가 거짓말을 했는데 여러분이 돈을 줘야 됩니까? 그래서 그 자체 만약에 아까 저는 충격적인데 시공사가 입찰할 때 그런 제안을 했다면 확정 지분제 하에서는 지가 무슨 짓을 하든지 여러분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것만 주면 되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비를 만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조합이 직접 계약할 거리가 거의 없다고요. 확정 지분제 하에서 변동 지분제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변동 지분제를 하려면 어떤 경우에 몇 프로 어떤 경우에 몇 프로 이거를 변동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주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그런데 몇 퍼센트부터 몇 퍼센트 맥시멈 얼마 미니멈 얼마 이렇게 놓으면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아닙니다. 그거 우리 그렇게 돼 있어요. 어디가요? 처음에 할 때 예. 최종 우상 비율 100주 했고요. 최종은 최종은 일반 분양가 얼마일 때 예. 몇 프로 준다고 그렇게 변동 기준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지분제의 원래 원칙은 변동률을 이제 어떤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만 모든 사업 경비를 시공사가 부담한다라는 것이 기본 전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설명을 한다는 그런 전제에 설명한다는 의미가 없고 그런 전제가 안 들어있는 한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는 또 의미는 없지만 왜 이쪽은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요거는 조합이 여러분 총회에서 결정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할까 봐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계약하면 돈이 나가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설명드린다는 점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지금 미리 저한테 설명해달라고 대충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뭐 메모가 들어와 있는데 계약 이행 보증 100분의 10 이건 뭡니까? 문서상 삭제 872만 뭔 말이에요? 계약이행 보증금을 원래 그 문서상이 있었는데 어디 누구랑? 가계약 시공사랑 예. 가계약서상에도 있고 입찰 제한서에도 다 있었습니다. 예. 근데 본계약서에는 삭제가 돼가지고 계약이행 보증금을 못 내겠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것도 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변할 텐데 뭐 그 정도예요. 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말 웃기는 건요. 국토부가 정관을 만들 때 정말 골 때립니다. 재개발은 국가가 어느 정도 통제를 하겠다라고 해서 표준정관을 만들 때 정관 32조 7항에다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라라고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입찰 시에는 입찰 보증금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 시에는 계약 이행 보증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조합에서 그따위 거 받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받습니다. 왜요?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이 조합원의 대표 노릇을 해야 되는데 저쪽 업체 이익을 대변하는 노릇을 언제부턴가 해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몰라요. 제가 매번 조합의 임원은 소위 조합을 지키는 세포트가 돼야 되는데 시공사에 애완견이 돼 있더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바로 그런 게 대표적인 것이 아까 그런 유리한 여러분이 계약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챙길 생각은 안 하고 여러분한테 이익이 되니까 챙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계약 이행 보증금을 받은 상태에서 만약에 GS가 부도가 난다 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익인가요? 손해인가요? 계약 이행 못했으니까 여러분은 보증금만 챙기시면 됩니다. 그게 870억이라면서요. 그런데 그런 걸 안 받아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요. 제가 그리고 뭐 제가 개별적인 조문을 설명 안 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계약서에는 지분제라 그러면서 아까 언뜻 보니 무슨 용어의 정의를 잔뜩 써놨어요. 뭐 물량 내역상 어쩌고 저쩌고 뭐 2조의 용어의 정의 있으면 다른 데서는 거의 없는 마치 제대로 할 것처럼 설계서란 뭐 설계 도면이란 공사시방서란 현장 설명서란 공정별 물량물 아니 목적물 물량 내역서란 산출 내역서란 자 이런 산출 내역서 물량 내역서 하나하나 계약서에 기준 제대로 돼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집이 지어질지 이 계약서를 보고 품질을 알 수가 있나요? 모릅니다. 어떤 전문가가 와도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의만 내놓고 여러분한테는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얘기를 하고 싶다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여기 보면 마감재 리스트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감재 리스트가 어떻게 돼 있나요? 정말 웃긴데 이름만 거론됐습니다. 제목만. 이제 보세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주통 도장, 수성 페인트 도장, 그 다음에 뭐 저층부 석재 마감 3 내지 5개층 3층에도 되고 5층을 해도 됩니다. 돌멩이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돌멩이의 품질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다음에 뭐야 정말 여기 보면 필로티 마감 화강석 플러스 석재 뿜질 천정 아니
지하 엘리베이터 바닥 화강석 진입 복도 포세린 타일 2015년 10월 5일부터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가 바뀌었습니다. 수성 페인트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무슨표 수성 페인트 품질 번호 몇 번 색상은 무엇 그리고 3회 덧칠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수성 페인트만 써주면 되지 색깔이 무엇이 됐든 브랜드가 무엇이 됐든 태국산을 쓰든 중국산을 쓰든 안 중요합니다. 한 번 바르고 지나가든 2번 바르든 지가 바르고 싶은 대로 발라주면 되는 겁니다.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착공 신고 시에 들어가야 될 마감재 리스트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도급제 뭐 이 다